한국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문화 전파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 전통을 이은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불교는 처음에 중국 불교 전통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한국 문제, 우주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효 스님으로 대표되는 그 시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실천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새 요즘 중국에는 이런 불교가 유행이다 라고 하는 흐름을 쫓아서 너도 나도 중국에 유학해가지고 유명한 선사들의 인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와 가지고는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구산선문 이것의 성립 과정을 보면 저로서는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를 답습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자면 타이틀을 중국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서 행세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 신라 사회의 분위기가 중국과의 정치적인 동조, 문화적인 동조를 추구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분위기는 상당히 그런 분위기로 갔었죠. 그렇지만 학벌을 중시하는 요즘 한국 사회의 관행, 특히나 외국 대학의 학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요즘 한국 사회의 관행, 그것을 원형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역대 정권도 불교계뿐이 아니라 역대 정권도 중국 왕조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동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글로벌화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반드시 불교계만의 사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조계종이 요즘 중국 불교를 배우거나 따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불교는 현대에 와서 문화혁명 때문에 모든 게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특히 승려들의 의식, 세리모니 이런 것이 끊어져 가지고 이어갈 수가 없게 되자 1986년이죠 아마 설악산 신흥사에 중국 스님들이 대거 와가지고 상당 기간 의습을 배워서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승려들의 공부가 중국의 남종선 배우는 일에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 전통을 온통 이어온다라고 하는 조계종이 당나라 때 중국에서 유행했던 남종선의 간화선 방식 그러한 선수행법을 종지로 삼는다고 지금도 표방하는 것이 과연 현대 한국인의 고통과 현대 한국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서는 종교로서의 위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기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붓다가 그 시대의 인도사회에서 고심한 끝에 내놓았던 해결책, 당나라 스님네들이 그 시대의 중국 사회를 고심하다가 내놓았던 해결책, 그것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혹시 믿는다면 그것은 지적인 게으름입니다. 형식주의에 매달리는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를 전승한 것인지 아니면 답습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적용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같은 그런 법, 절대적인 법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를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릴리전을 신봉하는 자세일 겁니다. 불교는 릴리전으로 출발한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불교에게 그러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을 얘기할 때는 불교적인 정통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더라도 우리의 전통 문화에는 불교 문화가 대부분입니다. 그처럼 불교는 한국의 고유 문화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문화 집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방의 문물이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지만은 한국의 불교는 한국의 고유 문화를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선 승려들이 사는 집, 절집들은 모두 전통 한옥입니다. 도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짓기도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대웅전만큼은 한옥을 고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통시대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흙과 나무를 이용한 한옥을 짓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옥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옥을 짓자면 일반적인 건축자재보다도 훨씬 몇 배의 비용을, 몇 배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절집에서는 꿋꿋하게 한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님네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 이것도 모두 한복입니다. 인도나 중국에서 건너온 복식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옷은 간략하게 축소해가지고
상징화해서 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한복 위에 걸치기만 합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한복 역시 한복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입자면 훨씬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네들은 한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절집에서 먹는 음식 또한 대부분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몸에 각인된 유전자 때문인지 누구나 사찰 음식을 맛있다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은 최근에 이상적인 건강식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이런 모습은 전통에 대한 긍정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주동적으로 발현하는 태도, 이것일까요? 아니면 그거 외에는, 그걸 답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고집스러운 태도일까요? 우리는 한국 불교에 대해서 그처럼 양자택일적인 그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것이 되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교감하지 못할 정도로 고유색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런 종교라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베풀 게 없습니다. 종교가 베풀 게 없으면 그저 권력일 뿐입니다. 한국 불교는 조상의 음덕으로 명산대찰해서 권력만 누리는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절은 대개 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고 유명한 절은 모두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라고 하는 말은 한국 불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마침내 한국의 산사, 이것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모든 산사가 아니고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서남사, 이렇게 7곳으로 한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 불교의 특징이 산사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일이기도 합니다. 서가모니는 절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밥그릇과 입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집을 소유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거기 인도는, 중인도는 나무 밑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한 기후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다만은 인도 기후도 우기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기원정산이, 중림정산이 하는 절은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속불교가 특징인 중국불교로 넘어오면 궁전을 방불케 하는 커다란 규모 사원이 지어집니다. 수천 칸이나 되는 사원이 수도나 도해지 부근에 들어섭니다. 그런 행태는 권력을 뒤따르는 행태이기도 하지만은 중국에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상에게 예배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생활을 중심지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절에서는 우선 오는 사람 모두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인도에서부터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방과 부속시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앗간도 들어가죠. 요즘 같으면 자동차, 수레를 수리하는 곳, 그리고 여러 공산품을 파는 점포들, 이런 것들이 다 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조장도 있었고 금융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찰의 행사는 모였다 하면 요즘과 교통사정이 다르니까 며칠씩, 몇 달씩 진행하는데 사찰에서 묵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박업 기능도 했습니다. 이러니 사찰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찰은 대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성통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그 지방의 절도사와 권력에 맞먹을 정도로 이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절은 각종 음악, 춤, 그리고 서커스 같은 교회, 그리고 강창이라고 하는 그 1인극, 이런 공연 활동들의 무대였습니다. 아예 전문 무대가 갖추어집니다. 희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늘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조경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식하러 오는 곳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은 교육기관도 감당합니다. 주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육은 대개 그 커다란 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제도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교육, 사학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기능을 사찰에서 감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공연을 즐기고 이런 공간, 유교에서는 그런 공간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교리 자체가 누구나 깨치면 누구나 다 평등한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시민들한테 자아를 각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지속된 전쟁과 권위주의적인 그 사회 분위기에서 눌린 시민들한테 사찰의 이런 분위기는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해방 공간, 이런 느낌을 줬던 겁니다. 예술과 문학이 꼽히는 곳이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의 이런 그 문화적 기능, 분위기, 이런 것은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까지 한 20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자 문화권에 이렇게 사원만큼, 불교만큼 문화적 충격을 주는 외래 문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좀 통해 가지고 중불교의 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엄청난 규모에 놀라게 될 겁니다. 첫째, 이 사진은 회계에 있는 용화사, 그리고 이건 서안, 오늘날 서안이죠. 장안의 자은사, 삼장법사 현장이 머물렀던 절이죠. 그리고 이 절은 절강성에 있는 설두사, 그리고 이 사진은 자주 봤죠. 티베트에 있는, 티베트 불교는 중국 불교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으로 짓습니다. 한국 불교 기능도 중국 불교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규모는 한국 불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복궁의 넓이가 34만 평방미터인데 고려 때 제일 컸던 개성에 지은 흥왕사 경우 2,800칸에다가 32만 평방미터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감이 잡히죠. 그리고 신라 때 지은 그 경주 황룡사 그 금당, 이것을 경복궁 군정전하고 비교해 본 사진이 이겁니다. 오른쪽이 황룡사 금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황룡사를 복원한 미니어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익산의 미륵사 복원한 미니어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주에 있는 조선시대 때 대찰로 유명했던 회암사의 유지를 지금 위에서 사진으로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경주 불국사죠. 경주 불국사는 저런 규모의 절들에 비하면 도리어 아담하게 느껴지죠. 중국불교 사찰이 도해지에만 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음양오행설에 맞추어서 전국의 중요한 산에다가 짓기도 하고 풍수설에 맞추어서 비보한다라고 해서 어디가 기운이 빠지면 거기를 누르기 위해서 짓고 이렇기도 했습니다. 명산대찰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도 명산, 크고 유명한 아름다운 산에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커다란 절이 들어섭니다. 다만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사원의 이런 기능과 역할이 변화를 맞게 될 뿐이죠. 억불정책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해지에 있는 사찰들은 다 도태되고 맙니다. 심지어 승려들은 도성에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해지나 도성에 사찰이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절만 남게 된 겁니다. 한국불교 특징이 이렇게 산사가 된 것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억불정책으로 인한 변화는 한국불교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에 기대어서 세력을 누리지 않고 불교 교학이나 참선 수행에만 매진하는 그런 건강한 종교로 유지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산업화가 극도로 진행되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분주해진 현대사에서 이 산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을 생각하자면 머릿속과 마음속을 맑게 해주는 이 훌륭한 산사,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